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인생의 위로의 말이 아무 소용없고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간간히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인생살이에 생겨나지만 어떨 때는 도저히 위로가 될 수 없는 힘든 상황도 우리에게는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간직한 채 어려움을 겪는 친구의 아픔이 가능하다면 빨리 가라앉기만 바라는 마음입니다. 흔히 세월이 약이라고 하던가요? 그러나 지금은 이 말도 전혀 소용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 옆에서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자체도 상당히 좌절감 들게 만듭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하루속히 정상 생활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Coal Mining, Pac-12 Divorce, 최고 항공사, Rolling Stop, 그리고 One Chip 챌린지입니다. 요새 미국 정부는 화석 연료에서 점점 멀어지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죠. 근데 이 방침을 반영하듯이 이번에 전국에서 최대 석탄 생산 지역이죠. 바로 와이오밍주와 몬타나주에 걸쳐 있는 파워 리버 베이슨에 새로운 리즈를 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석탄량이 엄청나다는데요. 전국의 거의 절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후변화를 부르짖는 단체에게는 이번 결정에 아주 대환영을 하고 있죠. 그동안 사실 이런 단체들은 정부에 석탄 광업의 리즈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에 엄청난 여파를 미치는 몬타나, 와이오밍주에 걸친 13에이커 면적에서 생산되는 수십억 톤의 석탄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미국 내 상당량의 화석 연료들이 연방정부 소유 땅에서 그리고 또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여기서 나온 연료들이 사용되면서 미국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또 연방정부 기관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만약 지속적으로 광업이 지속된다면 기후와 환경적 차원의 엄청난 위험을 가져온다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만 봐도요. 파워 리버 베이슨에서 나온 석탄은 2억 5,190만 톤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전체에서 생산된 석탄의 44%죠. 현재 이곳에는 14개 광산에서 현재 리 상황의 광업을 지속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더 이상 일반 공공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수년 동안 지지해오던 모든 단체에서는 큰 박수를 보내면서 오바마 정부 시절 연방정부 소유 면적에서 석탄 광업을 금지해오던 것이 복구되었다고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수십억 톤에 해당하는 석탄이 태워지는 것을 막는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기후변화에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결정은 몬타나주와 와이오밍주 공화당 정치가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 중에 몇 명은 바이든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 와이오밍주의 존 버라소 공화당 상원 의원은 와이오밍주의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을 하면서 수십억 달러가 재정이 사라지면서 우리 커뮤니티의 공립학교, 도로 등 정말 상당수의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거기다 놀랍지 않게 모든 광업계, 광산업계 그룹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미국은 화석 연료를 적게가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데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광대해지는 전기 에너지 데이터 센터들에 또 많은 생산업계에 더 많은 에너지가 절실한 상황이라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필요한 현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의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으로 거대해진 현실이라는 주장이죠. 점점 우리 생활에 자리 잡는 AI 그리고 수많은 클린 기술 상업계의 팽창으로 유틸리티 사용은 급증했습니다. 이런 에너지 수요를 감당이 어려운 실정인데요. 에너지 고갈 상태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러니 전국적으로 에너지 시설 확장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를 보면요. 모든 산업계의 에너지 수요는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에너지 사용도는 지금의 17배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애리조나주 역시 이곳의 최대 규모 유틸리티 공급처인 애리조나 퍼블릭 서비스도 수요를 따라가기가 급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없이는 2020년대 끝 무렵에 가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버지니아주의 북쪽 지역은 모든 데이터 센터들 계획에 맞추려면 핵발전소가 여러 개 필요할 정도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기 수요가 급증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앞에 말한 대로 바로 AI 분야의 엄청나고 빠른 혁신적인 변화에 따른 결과입니다. 수천 개가 넘는 컴퓨터로 구성된 웨어하우스 타입의 인프라스트럭처들이 곳곳에 들어서는 이유인데요. 이런 것은 보통 그동안 보아오던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보다 몇 배 더 파워가 소모된다는 것이죠. AI는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에도 큰 부분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모든 기술 회사들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죠. 거기다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 마이닝 역시 데이터 센터가 더 커지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현재 존재하는 전기 네트워크가 감당이 어려울 정도가 된 것이죠. 지금 존재하는 전기 네트워크의 트랜스미션 라인들이나 파워 스테이션들이 택도 없이 힘겨워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렇게 증가된 유틸리티는 과연 누가 부담이 될 것인가부터 청결한 에너지를 부르짖는 동시에 이렇게 부족해진 에너지 레벨 현실에 파워 공급과 상당수 정치가들은 화석연료 포슬 퓨얼을 대체하는 이것을 두고 입장이 대립되는 현실이죠. 수많은 전기 자동차 충전에 각 가정용품들이 필요한 파워 공급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에 필요한 요구 조건들도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증가한 에너지 수요에 글로벌 기후변화에 가야 하는 방향이 대립되는 이런 현실이죠. 그런 차원의 전국 광산업 협회 CEO인 리치 놀런은 이번 탄광에 리즈를 해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미국 에너지 안전도의 위협이라고 말을 하면서 광산업에 의존하는 주들의 경제적인 여파를 걷잡지 못할 것이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가격이 한층 저렴하고 청결한 내추럴 가스나 대체 연료의 가격 경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석탄이 점점 더 멀어져 오던 현실이죠. 석탄 생산량이 사실 2015년에서 2023년 사이에 무려 36%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으로 382개 탄광이 문을 닫았고요. 이제 148개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연방정부 소유 영토 안에서 석탄 광업 리스를 처음으로 동결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두 달 뒤 곧장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거 동결을 풀었죠. 지난 2022년 연방법정에서 새로운 석탄 광업 리스를 중단 오더를 내리고 그때 당시 판사는 트럼프 정부 시절 광산을 허용해서 생기는 환경적 차원의 여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튼 바이든 정부는 석탄 광업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Pac-12 컨퍼런스 그러면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무엇인지 아실 텐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UCLA와 USC 대학이 속해 있던 컨퍼런스죠. 그런데 여기 divorce란 이혼이란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US는 사립대학이라 무관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인 UCLA는 팩12에 같이 속해 있는 UC 버클리 대학과 관계가 껄끄러워진 것이죠. 사실 UCLA가 원하는 대로 디볼스는 이루어졌고요. 올해 가을부터는 빅 텐 컨퍼런스에 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디볼스에 따라오듯이 위자료가 되나요? 알리모니 격으로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보드는 UCLA는 UC 버클리에게 3년 동안 $3,000만 보상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팩12 컨퍼런스의 경쟁 대학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이 움직임으로 지금 앞으로 팩12 거의 붕괴나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한 대가라는 의미죠. UCLA와 사립대학 USC는 한층 더 거대한 미디어 딜을 가지고 있는 빅 텐 컨퍼런스로 옮기는 결정을 2022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빅 텐 컨퍼런스의 LA를 대표하는 두 대학은 LA 지역의 엄청난 유리함을 합치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UCLA와 USC 두 대학이 떠나게 되면서 팩12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결과를 가져왔죠. 결국 버클리 대학 역시 할 수 없이 이익 수준이 좀 더 낮은 ACC, 아틀란틱 코스트 컨퍼런스로 옮기는 결정을 내리고 팩12는 이제 거의 해산 수준입니다. 이렇게 UCLA는 버클리에게 3년 동안 $3,000만 일종의 보상금을 주게 결정이 난 것인데요. 2022년 UCLA 이런 결정을 두고 그때 당시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난했습니다. 빅10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게 학생 선수들에게 장점이 되는지를 물었고요. 특히 거의 자매 대학이나 마찬가지인 UC 버클리 대학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 나머지 팩12 대학들이 이곳저곳 다른 컨퍼런스로 옮기는 것이 발표되면서 대표적 대학 이름들이 떠나면서 다가올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UC 버클리에 대한 우려였죠. 앞으로 2024년 가을 학기부터 빅10에 조인하게 될 UCLA와 USC를 두고 추가로 팩12 팀 중 오레곤 대학과 유니버시티 워싱턴 역시 빅10에 합세합니다. 그러나 UCLA가 빅10에 조인하면서 대학 내 운동부서 아틀레틱 디파트먼트가 처해 있는 $1억 넘는 심각한 적자 상황에 경제적인 미래는 크게 밝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빅10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딜은 $10조 넘어가면서 앞으로 UCLA가 받는 해당 금액 액수는 현재 팩12에 남아있을 때보다 비교해서 2배 이상 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올해 가을부터 빅10 대학의 일원이 되면서 미디어 노출 면에서도 몇 배 큰 혜택을 받게 되고요. 앞으로 선수들 확보, 리크루팅에도 한층 더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학생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NIL, Name, Image, Likeness 면에 한층 더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빅10 차원에서 볼 때도 팩12의 대표적인 대학 4군데가 합세하면서 강력한 라이벌이죠. SEC 컨퍼런스와 경쟁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결과를 얻는 셈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UC 버클리는 UCLA가 떠남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제일 입을 대학입니다. 제일 큰 희생은 아무래도 TV와 맺는 계약에서 오는 수입이 가장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사실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UC 시스템의 재정적인 손실액은 상상을 초래합니다. 버클리 대학만 해도 2016년에 $1억 5천만 적자를 기록했고요. 작년에는 $3억 4천만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손실의 대부분은 기숙사 운영의 적자, 음식 가격 등 팬데믹 여파가 가장 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스포츠 전문가들은 UCLA와 USC 대학이 빅10에 조인한 것은 모두 찬성합니다. 앞으로 UCLA, USC는 오하이오 스테이트와 그리고 미시건 대학과 매년 경기를 벌일 것이면서 컨퍼런스 안에서 강적인 오레곤과 워싱턴을 넘어서 한층 더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리지 풋볼 팬들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위치한 대학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기대하게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USC, 특히 UCLA 같은 경우에는 대학 풋볼의 예전 글로리의 모습을 되찾겠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의 결정적인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두 학교는 그렇게 해서 비밀리에 대화를 가졌고 그렇게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 대학 스포츠 판도를 변하게 만들 것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제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Pac-12 컨퍼런스는 지난 수년간 점점 더 불안정한 모습만 보여주면서 양 대학은 진지한 대화를 가졌고 빅10으로 옮기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빅10의 프레지던트와 각 대학 총장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 두 대학의 이런 결정을 수락하고 멤버십을 내준 것입니다. 양 대학의 종목 중 비치 발리볼과 남자 배구, 여자 수구만 제외하고 모든 스포츠 종목도 빅10으로 옮기게 됩니다. UCLA 애틀레틱 디렉터인 마틴 자르몬드는 칼리지 스포츠는 요새 엄청난 변화 물결 속에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 운동선수들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라면서 그들의 이름, 이미지, 라이크니스로 인해서 NIL 돈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강조합니다. 예전 아마추어 정신에 이제 아주 멀어진 세상이죠. 이제 빅10에 조인함으로써 UCLA US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아주 기대된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런 차원의 빅10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대학 선수, 대학 운동 선수들의 NIL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UCLA, USC, 오레곤, 워싱턴 외에도 애리조나 스테이트, 애리조나, 콜로라도, 유타 대학들은 빅12 컨퍼런스로 옮기게 결정이 났고요. 또 UC 버클리와 스탠포드 대학은 ACC로 옮기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Pac-12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두 대학은 오레곤 스테이트와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UCLA는 UC 버클리 대학에 앞으로 3년간 3천만 달러를 주어야 하게 결정 내려졌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매년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이 항공사들 중에서 이 최고 항공사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최고는 싱가포르 에어라인스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해 싱가포르 에어라인스가 최고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해서도 그럴 테지만 그중 하나는 이들 종업원들에게 엄청난 베네핏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싱가포르 항공사는요, 모든 종업원들에게 보너스를 줬습니다. 이 보너스 액수가 대단합니다. 이번에 싱가포르 항공사가 준 보너스는 이 각자의 8개월에 해당되는 샐러리 금액을 보너스로 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공사 측은 자세한 인터뷰에 응하지는 않고 입을 다문 상태인데요. 그 대신 항공사는 2023년에서 24년 사이에 순수익 액수를 밝히면서 net profit으로 1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항공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항공 여행의 수요는 급증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히 중국, 홍콩, 한국, 일본, 타이완 등 북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팬데믹에서 완전히 오픈되고 항공 여행이 회복되고 얻은 결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 에어라인스는 작년에도 전 세계 최고 항공사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난 23년 기간 동안 5번째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Skytrax World Airline Awards라고 부르는 상인데요. 작년 파리에서 시상식을 가졌고 이것에 대해서 CEO인 이 고춘 퐁 씨는 모든 싱가포르 항공사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최고 항공사상을 무려 7번이나 차지했던 카타르 에어웨이즈는 이번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항공사죠. ANA, All Nippon Airlines가 3위를 차지했고 에미레이트 항공사가 4위, 그리고 일본의 또 다른 항공사 Japan Airlines, JAL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가 보면 이 상 중에서도 3번에 된 각 분야 상이 있는데 카타르 항공사가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베스트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클래스, 또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 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또 일본의 ANA는 All Nippon Airways는 가장 청결한 Highest Hygiene Standard 상을 수상했고 가장 깨끗한 항공사를 3년 연속 수상한 것입니다. 캐나다 항공사 에어 캐나다는 가족 단위 Most Family Friendly 항공사로 선정이 되었고요. 델타 에어라인스는 북미 최고 항공사로 뽑혔습니다. 대한항공 코리안 에어는 10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업원들에게 최고의 보너스를 준 항공사가 싱가포르만이 아닙니다. 두바이의 에미레이트 항공사 역시 보너스로 종업원들에게 20주에 해당하는 샐러리를 준 것입니다. 정부가 소유한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사는 이곳 역시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사는 이번 5월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1년 순수익이 46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무려 60%나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사는 1년 동안 5,190만 승객을 태웠다고 하는데요. 이것 역시 21.4%가 증가한 것입니다. 항공사의 CEO는 현재 비즈니스 전망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국제 항공 여행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모든 경비를 주시할 것이고 특히 우리가 컨트롤될 수 없는 이 오일 가격이라든지 환율의 변동, 불안정한 모든 전 세계 요소들도 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공사의 패런트 회사인 이 순수익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이 항공사 오너인 두바이의 소브린 월드 펀드에 상당한 액수가 보너스로 옮겨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 세계의 위치적, 정치적 불안정한 상태에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또 공급망 문제 등 이어지면서 올해 전망에 약간의 먹구름 가능성도 있다고 이 싱가포르 항공사나 에미레이트 항공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비교되게 정반대 스토리도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의 대표적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즈는 아주 대표적인 이름인데요. 이 항공사의 승무원들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생활비는 여전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고 있는 현실에 최근에 고용된 승무원들의 이 낮은 임금이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오른 것인데 이들의 샐러리는 인센티브와 세금이 적용되지 않은 숫자지만 연봉 27,315달러로 다큐멘트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종업원 노조와 미국 승무원협회에 보내지고요. 이 승무원협회는 28,000명의 멤버를 가지고 있는 큰 단체입니다. 현재 미국은 물론 인플레이션 최악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충분하지 않다면서 커리어를 막 시작하는 승무원들의 임금이 너무 심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 정해놓은 빈곤층으로 간주되는 이 싱글인 경우 15,060달러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이것은 오직 전국적인 통계이고 사는 지역에 따라 엄청난 가격 차이 또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대도시에 사는 경우는 택도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사추세츠 같은 곳에 사는 경우 싱글인 경우 연봉이 312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푸드 스탬프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차원의 막 취직한 승무원의 경우 이런 프로그램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승무원협회는 말합니다. 이렇게 낮은 엔트리 레벨 승무원 연봉과 최고 경영진의 엄청난 샐러리를 비교해보면 이것은 전형적인 미국 코퍼레이트의 탐욕, greed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의 새로운 승무원 1년 연봉이 27,000달러 선인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의 CEO인 로버트 이솜은 작년에 샐러리가 3,140만 달러, 31 밀리언 달러가 넘는 것입니다. 이거 비교 자체도 안 된다고 비난하면서 1,162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협회 대변인은 말합니다. 우리 승무원들 중 거주지가 없어서 차에서 자는 멤버도 있을 정도라고 하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승무원의 임금은 지난 2019년 이후 인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항공기는 큰 대조를 보여주는 현실인데요. 전 세계 항공사 싱가포르 에어라인스의 최고 흑자를 내면서 종업원 보너스로 8개월에 해당되는 보너스를 주고 에미레이츠 항공사 역시 20주에 해당되는 보너스를 주는 반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표 항공사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에서는 막 시작한 승무원 연봉이 겨우 27,000달러 선이면서 생활이 너무 힘든 현실이라는 것이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고 항공사로 싱가포르 에어라인스가 23년 동안 5번째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스탑사인에서 완전하게 멈추십니까? 이 스탑사인에 완전하게 멈추지 않고 은근슬쩍 지나가는 사람들 많은데요. 이런 것을 소위 롤링 스탑한다고 부르는데 이곳 퍼시픽 팰리세이드에 위치한 산타모니카 마운틴스의 이 테메스컬 캐년, 이 테메스컬 게이트웨이 파크 안에 이렇게 어중간하게 멈춤하다가 티켓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벌금이 $100라고 하네요. 앤드루 라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트래픽 티켓 같은 것을 어느 날 우편으로 하나 받았습니다. 이것 안에는 본인의 자동차 이 번호판 사진이 들어있었고요. 그런데 이 메일을 이렇게 보니까 이 경찰이나 시정부에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작년 7월에 이 성인이 된 아들이 테메스컬 캐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카메라가 라이스 자동차 프리우스를 찍은 것입니다. 파킹장 바로 옆에 위치한 스탑 사인에서 완전한 멈춤이 아닌 것을 찍고 $100짜리 벌금이 매겨진 것입니다. 이유는 자동차 등록이 라이스에게 되어 있어서 그 집으로 날라온 것이죠. 지난 7월 화창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은 테메스컬 캐년 파킹장 스탑 사인을 유유히 롤링하면서 지나간 것인데 이런 티켓에 대한 이유를 다 알고 난 라이스는 거의 모든 서든 캘리포니아 사람들 롤링 스탑하지 않느냐고 웃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한번 서 있다 보니까 상당수 자동차들이 완전한 스탑을 하지 않고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동차 코드에 명세된 바이올레이션은 아니었고요. 트래픽 사이테이션도 아니고 운전 레코드와 무관한 것입니다. 그 대신 공원 룰을 어긴 것으로 이 Mountain Recreation and Conservation Authority가 발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컬 파크를 보호하는 퍼블릭 에이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전시에서 이런 티켓으로만 한 해에 $100만 이상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티켓을 받은 라이 씨는 공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에이전시의 이런 것은 이해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티켓을 무시할 경우에는 이자도 붙고요. 결국 컬렉션 에이전시에 보내지면서 본인의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크 메일인 줄 알고 이것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상당수 된다고 하면서 라이 씨의 경우도 그냥 버렸다가 결국 7개월 뒤에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에이전시는 4개의 공원에 걸쳐서 7개의 카메라가 작동 중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4개 공원은 테메스컬 캐년, 그리고 마르번 브로드 멀홀런 게이트웨이 파크, 세 번째는 탑 오브 토팽가 오버룩, 그리고 프랭클린 캐년입니다. 작년에 대충 17,000개 티켓이 발부됐고요. 이로 인해서 들어온 벌금 총액수는 $110만. 넓고 시원한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를 보호하는 차원의 로컬 에이전시는 75,000 에이커 공공 면적과 100개 공원을 매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5년 주정부와 로컬 정부 그리고 모든 파크와 레크레이셔널 에이전시 사이의 파트너십으로 형성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의 공원에 7개 카메라로 매년 평균 110만 달러 수입이 들어오는 것인데 하루 평균 47개 정도 스탑 사인이 어긴 티켓이 나간다는 것이죠. 카메라는 2007년 설치되었습니다. 이 대변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카메라는 절대 수입을 올리려고 설치된 것이 아니고 이 세이프티 메저 차원에 그리고 공원 내 룰을 강조하는 차원에 설치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소한의 룰을 시행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겠느냐고 말하면서 일부 자동차들이 완전한 멈추를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모든 차들도 롤링 스톱 하면서 괜찮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톱 사인에서 들어오는 이 벌금 110만 달러 수입은 물론 에이전시의 총 버짓의 작은 일부입니다. 2023년 버짓으로 나타난 바를 보면 올해 7,700만 달러가 허락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렇지만 스톱 사인 벌금으로 들어온 총 액수는 이곳에서 발행하는 파킹 티켓, 이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92만 달러보다 많은 액수이고 또 리즈나 라이선스에서 들어오는 46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되고 또 가끔 이곳에서 영화 촬영하는 필밍 피 총 액수 125만 달러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액수가 너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곳에 하이킹을 가거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100달러는 너무 심하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라이스처럼 티켓을 그냥 정크메일인 줄 알고 버리는 경우도 상당수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시정부나 강력계에서 사용되는 카메라에 찍혀 날아오는 티켓과 달리 이것은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주인에게 날아온다는 것도 문제의 요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생긴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티켓과 비슷하게 생겼을지 몰라도 이것은 캘리포니아 Vehicle Code Violation으로 발행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운전 기록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단지 이것을 돈을 내지 않았을 경우 크레딧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제 이 티켓을 받은 사람이 소송을 건 경우도 있었습니다. 티켓의 유효성에 대한 소송이었는데 그렇지만 지난 2015년 7월 캘리포니아 Second District Court of Appeals 항소법원에서는 Public Resource Code에 따라서 에이전시가 공원 면적을 매니지하는 차원에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두고 에이전시 대변인은 우리가 사진 등을 동원해서 조례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컨펌해 준 결과가 됐다고 강조를 하면서 공원 안에서는 파크 레인저로 하여금 파킹이라든지 속도 제한, 스탑 사인 바이올레이션들에게 티켓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설치된 카메라들의 위치는 반복적으로 이 스탑 바이올레이션이 제일 자주 일어나는 소위 핫스팟 장소들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인터섹션을 돌면서 수많은 곳에 그 전에도 스탑 사인이 있음을 강조하는 사인들도 많이 붙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인들도 많이 알고 찾는 테메스클 캐년 공원 안에 스탑 사인을 제대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멈춤 없이 지나가다가는 설치된 카메라에 찍히면서 100달러 벌금 티켓이 날라올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어이없는 일인데요. 14살 먹은 티네이저가 엄청나게 매운 칠리 페퍼로 만들어진 스낵 칩을 먹고 사망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매사추세츠주의 14살 해리스 올로바라는 소년이 학교에서 최고로 매운 스낵을 먹고 2시간 후에 집에 온 뒤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한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스낵을 만든 회사는 제품들을 진열대에서 수거하고
그런데 이 회사 이름이 파키입니다. PAQUI.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싱글 토르티아 칩을 먹고 사망한 것인데 이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박스도 육각형 관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칩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매운 시즈닝으로 도배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다. 회사 측이 말한 것을 보면 최근 들어서 티네이저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면서 사실 이 스낵은 성인들을 위한 것이고 어린이나 매운 음식에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권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사망한 해리스의 어머니는 그때 당시 금요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학교 간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토르티아 칩을 먹고 기절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먹은 파키 칩 사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집에 오고 몇 시간이 지난 후 또다시 기절해서 응급실로 향했고 결국 사망한 것입니다. 이 회사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매운 칩에 대항하라는 의미로 원칩 챌린지는 여전히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어린이에게서 멀리하라는 경고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이어서 회사 측은 이것을 먹는 도전 문구도 없앴던 것입니다. 이런 챌린지는 약 10년 전쯤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창시자인 덕 라이언은 아주 매운 고추, 이 캐롤라이나 리퍼 칠리를 발명해낸 에디 커리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생겨났습니다. 그가 만든 아주 매운 파우더를 맛보고 기절하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매운 칩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끌 매운 스낵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토르티아 칩 하나씩 각각 포장이 별도로 되어서 장례식에서 보는 관 모양 박스 안에 들어 있으면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3년 뒤 두 사람은 캐롤라이나 리퍼 매드니스라고 부르면서 원칩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와서는 초콜릿으로 유명한 우리도 익숙한 허쉬 컴퍼니가 파키 모 회사인 앰플리파이 스낵 브랜드를 16억 달러에 사들인 것입니다. 이어서 회사는 7가지 다른 종류 챌린지를 내놓으면서 매년 사용되는 고추를 변형해 갔고요. 이제는 9달러 99센트에 아마존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고 아니면 세븐일레븐이나 서클 K 같은 스토어에서도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극했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용감한 사람이라면 본인의 경험을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틱톡에 해시태그 원칩 챌린지를 올리라고 이 2022년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캠페인에는 이것의 팬이라면 본인이 느낀 매운맛의 열을 친구나 에네미들에게 전달하면서 감히 도전할 수 있는지 챌린지하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들도 매운맛의 쇼크를 이겨낼 수 있는지 전달하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응급실로 향하는 몇 번의 사고는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캘리포니아주의 로다이라고 있죠. 로다이에 위치한 하이스쿨에 학생 3명이 칩을 먹고 응급실로 향했고요. 심한 구토에 숨쉬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후로 이 학교에서는 이 칩은 영원히 금지되었습니다. 또 2022년 9월에는 텍사스주의 미들스쿨 3명이 심한 알러지 반응으로 응급실을 향했고요. 더 비슷한 시기에 뉴멕시코주에서도 30여 명의 미들스쿨 학생들이 복통에 또 피부, 눈에 문제까지 생기고 병원으로 향한 것입니다. 현재 파키 스낵에 들어가는 캐롤라이나 리퍼 그리고 나파 바이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매운 페퍼로 알려진 것입니다. 2가지 고추 각각 다른 시점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기네스북에 올라간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라는 컴파운드는 두통, 구토, 가슴 통증, 복통, 설사를 일으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매운맛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뱃속에 폭탄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마찬가지라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네이저들 사이에 이렇게 매운 스낵을 먹는 도전은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소셜미디어는 이런 도전을 증가시키는데 몇백만 배 기여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변 가까운 친구들을 넘어서 모르는 그룹들까지 자극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런데 파키 회사 역시 이것을 마케팅 방법으로 여기면서 이런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이것을 포스팅하라고 강조했고 다른 사람들도 자극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에 말한 이 해리스의 경우 사망의 이유로 심장마비로 나와 있습니다. 높은 강도의 캡사이신 복용으로 다시 말해서 심장이 커지고 심장마비가 일어난 것인데 이 사망 이유는 부검 결과 지난 2월 27일 공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허쉬 컴퍼니 하에 판매되고 있는 파키 스낵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관처럼 만들어진 패키지에 들어 팔리는데 하나에 $9 99센트입니다. 엄청나게 매운맛으로 그동안 원칩 챌린지는 꾸준히 인기를 끌어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챌린지는 중단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사망 가족들에게 조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챌린지는 성인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대변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어린이나 청소년, 또 매운 것에 센시티브한 사람들은 이들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스낵은 보통 사람은 6g 정도 스낵은 절대 쉽게 먹기 힘들 정도로 매운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행히도 사망한 해리스는 아주 밝은 성격의 소년이었다고 가족들은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민족이지만 매운 것을 먹고 죽었다는 소리는 자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티네이저 소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매운 캐롤라이나 리퍼로 만들어진 스낵을 먹고 사망했다는 소식이 놀랍습니다. 이 경우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심장을 먹게 했다는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는 컨테스트나 흥미로운 대회들은 종종 있어 왔지만 현대 사회는 소셜미디어로 인해 이런 것이 확대된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이 매운 것에 도전에 성공한 것을 자랑하려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친구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같은 도전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로 어린 소년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